네, 오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후 환율 문제.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환율 문제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워낙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뭐 또 수입하는 기업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외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병원 같은 것도 엔화가 일본의 엔이 금리가 워낙 싸니까 엔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엔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엔화 부채를 싸다고 썼다가 원엔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파산한 병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서 조금 이번에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환율을 보려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통화 환율 정책인데 이 환율을 하려면 통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요 트럼프 시대 중에서 환율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환율 정책을 주요 교역 대상국에 절상 압력을 하겠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감세는 하는데 재정 지출은 한다. 이래 되니까 아무래도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를 발행하면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경제 회복이 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이번에 올렸죠. 또 내년에도 한 두세 번 올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 감세는 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거든요.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흑자국에 대한 통화 절상 압력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보호무역주의라기보다는 1대1로 패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맞습니다. 1대1 협상으로 때리겠다. 그게 이제 강대국들은 언제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1대1로 혼 좀 내겠다. 약소국들은 여럿이 뭉쳐가지고 하려고 언제나 그것이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2017년도에 어쩔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달러 강세라는 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유로하고 1대1 거의 유로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1대1이 됐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게 이제 엔달러 환율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는 보통 달러당 한 105엔, 108엔 정도 했거든요. 지금 11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제가 내용은 빨리 넘어가지만 재밌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본에 대해서 환율 절상 압력이 있을 것을 우려한 아베가 골프채 하나 들고 드라이브가 한 4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그걸 들고 트럼프 자택을 찾아가서 1시간 반 넘게 비밀회담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엔화 약세를 좀 용인해 달라. 일본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벌써 회담 끝나고 나니까 115엔까지 확 올라가 버렸어요. 108엔 정도 하던 것이. 그러다가 어제는 오늘은 보니까 118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엔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달러당 지금 7 위안대 바짝 접근했습니다. 6.96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달러당 6.45엔 정도 뭐 이렇게 가는 5위안 정도 가던 게 지금 7엔대 바짝 접근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일본의 엔과 중국의 위안이 약세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그 사이에 이제 좀 절하가 돼서 지금 이제 달러당 1180원 뭐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한중일이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약세를 보이는데 엔화 약세에 비해서 원화 약세 폭이 적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출에 굉장한 타격을 주는 게 원엔 환율 하락인데 이것이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은 무제한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시 무제한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도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교환성이 있지만은 일본은 필요하면은 달러를 언제나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뭐 한중 통화 수합이 있지만은 한중 통화 수합은 원화와 위안화를 바꾸는 거라서
위안화를 가져와서 뭐 어디 우리가 부채를 갖거나 없죠 뭐. 없기 중국이 때문에. 지금 뭐 금융위기로 간이 많이 하는 예, 마당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러 수합은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원화를 절하를 많이 시키면은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빼갑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화를 일본처럼 파격적으로 절하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한중일 통화가 다 절하되는 속에서 그다음에 원화의 약세폭이 적어져서 결국은 우리 수출에 중요한 원낸 환율이 올라갈 수는 없다. 최소한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제 엔화 부채를 쓰고 계시거나 혹은 일본에 무역 거래를 하는 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관찰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달러 강세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수출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가장 미끄럼이 된 데가 중부 러스트벨트거든요. 중부 러스트벨트가 제조업 이 수출로 먹고서 수출이 안 돼서 러스트벨트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 됐었는데 여기서 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가 되면은 다른 나라 압력을 가해서 수출을 하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가 되겠지만 하반기 들면은 강세의 그 악영향을 우려해서 강세는 가겠지만 강세의 정도가 약간 좀 둔화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지금 엔화가 내년 말에 달러당 한 뭐 125엔 정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반기 들면은 미국이 약간의 그 강세폭을 둔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한 120, 한 3, 4엔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 같은 경우도 달러당 지금 금년 말에 아마 7엔대를 돌파를 하고 내년 말에 뭐 8엔대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아니고 한 7점 한 뭐 4, 5엔 위안 정도 이렇게 예컨대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포인트면 그 포인트가 오늘의 강의의 요점은 달러 강세가 불가피하지만은 달러 강세가 내년 하반기 들면 다소 좀 수그러들 거다. 그 다음에 그 달러 강세에 따라 엔화는 120 초반까지는 올라갈 거다. 네, 환율이 그렇습니다. 위안화 약세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위안화, 엔화, 원화가 다 약세인데 원화의 약세폭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외자 유출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에 엔화만큼은 약세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일본은 아베는 또 그냥 벌써 그 문제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다 가서 우리 입장을 좀 일본 입장을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나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지금 그렇지 중요한 게 누가 당선돼서 미국에서 행정부가 다 들어서서 그 경제정책의 각본을 다 짜기 전에 가서 우리 입장을 좀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가 누구든지 당선되고 3개월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서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일본 그 은행의 그 정책 회의에서 일본 경제 성장 전망을 올렸거든요. 네, 올렸는데 1.5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1.5%. 그런데 제가 보는 1.5%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이번 달 지난 11월 달 수출이 좀 올라가는 걸 보고 고무적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일본 엔화가 약세를 가다가 다소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강세가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이 다 감소했는데 일본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면서 많은 그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일본이 괜찮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이거 그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일본의 엔화 약세폭이 다소 둔화될 거다 그 얘기. 강세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엔화 약세가 확실하지만은 한 20% 정도는 또 우리가 국제 금융 시장에 뭐 하루마다 그냥 수백 조 움직이는 다 전망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한 20% 정도는 그걸 말씀하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제일 입이 벌어진 곳이 일본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두 번의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대무역자가 한 700억 달러 내외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도 통화 철상 압력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 아베가 가서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베는 정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얄미운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얄밉습니까? 아니 이제 뭐 좀 우리나라한테 뭐 여러 가지 협조한 걸 잘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일본 중심으로 하니까. 저라면 칭찬해줘야지. 그렇죠. 이제 어디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지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금 정말 제가 얄밉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일본은 아베, 중국은 시진핑이 다 자국 경제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남 얘기할 거 사실 없어요. 아베 뭐. 그래서 아베가 이번에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다 이미 이제 다 봤습니다. 예. 보고 이제 그냥 조금조금한 데이터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이제 최근에 올렸다는 거. 미국 금리. 예, 미국 금리 좀 올렸다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달러가 요게 뭐냐면 달러가 요거는 이제 달러 금리를 종합 인덱스죠. 예, 인덱스인데 요거는 올라가면 강세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달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물론 버냉키가 선언하자마자 강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금년에 한 3번쯤 올리겠다고 했는데 수출이 안 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 한 하반기 들어서 4분기쯤 돼가지고 되면서 금리가 다시 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달러 강세됩니다. 왼쪽에 수치는 100입니다.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로 100입니다. 예, 1973년이 네. 를 100으로 놓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 웨이티드 인덱스인데 몇 개 통화나 돼 있습니까? 뭐 한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말하자면 뭐 유로 그죠? 유로, 그렇죠. 파운드, 일본, 중국, 위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국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이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시시각각 여기 이제 파란 게 가장 최근이죠. 최근 전망일수록 금리 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만큼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당선되기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수출이 작년 금년에 마이너스입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15% 이렇게 마이너스 아니지만 7% 5% 마이너스고 또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중부 지역에 러스트벨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록 성장률이 3.2%를 기록했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생각했는데 근데 저 수출은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생각은 이거 수출 올라갈 거라고 이거 봅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미국하고 큰 딜을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드 같은 거, 국방 수입. 우리를 보면 수입이죠. 제가 답답한 건 또 하나는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 얼마든지 미국하고 큰 딜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필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국방 문제나 기기름 같은 걸 사오면은 우리나라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우리 이걸 사올 테니까 일본 아베처럼 우리 원화의 약세를 좀 용인해 주거나 아니면은 한미 간의 통합사업을 체결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걸 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는 뭐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은 안 가고 북한부터 먼저 간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 누가 그런 얼빠진 얘기를 했어요. 글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국가 전략 차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우리도 뒷골목에 운동권 어린애들 같은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야권 수뇌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번에 아베를 보십시오. 그냥 사저에 취임도 그냥 사저에 그것도 뭘 좋아하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골프를 좋아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2017년부터 이미 에너지법이 에너지 수출 금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수입하게 됐죠. 물론 이제 몇 군데서 수입을 이제 소량씩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것도 민간에 그냥 맡겨놓을 건 아니죠. 다 공사들이지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뭐든지 만일에 미국이 지금도 미국이 사우디 같은데 크게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를 자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를 자립하게 되면 소위 미국의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공급해 주던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일종의 역트래핀의 딜레마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 그게 트래핀의 딜레마죠. 트래핀 딜레마라는 게 이제
기축통화국이 적자를 보면서 적자를 보면 돈을 내보내야 되는데 흑자가 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그게 트리핀 딜레마예요. 그냥 그 자체가.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생각은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유가가 미국 생각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시추공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유가가 한 50불대로 올라가면서 시추공들이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라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지금 유가가 한 50불대 정도로 올라가니까 미국의 세일가스 시추공들이 문을 닫았던 시추공 다시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그럼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되고 그러면 미국의 중동 의존도가 낮아져요. 중동에 이제 의존할 필요 없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배럴당 한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러시아 재정이 위기예요. 러시아는 재정의 80%가 원유를 팔아서 지체업을 나간다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한 50불 정도 올라가는데 미국이 용인해주고 있고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거 보면서 또 러시아가 미국에도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말 잘 듣게 돼 있지. 네, 잘 듣게 돼 있고.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에요. 왜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말 한마디 있는 것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베처럼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근데 지금 트럼프는 보면 저 사람 머리 좋은 게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되어서 할 거 다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뭐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놀라운 게,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을 내리고 일자리를, 제조업에 견고한 일자리를, 미국이 지금 일자리는 실업률은 4.6으로 떨어지만 상당 부분이 견고하지 못한 서비스업의 임시직, 비정규직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을 증대시켜가지고나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불러들여서 제조업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것 때문에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춘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이러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갈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보니까 시진핑이 깜짝 놀래가지고 리커창이 우리도 그러면 감시하겠다 그래. 법인세를 낮추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도 17%고요. 미국은 15%인 거예요. 중국은 현재 법인세가 25%인데 너무 높다. 낮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줄 전혀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또 이모라는 사람은 또 뭐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가 누구예요? 그 뭐 시장하고 있는 서울 근처 시장하고 있는. 이재명이.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30%를 올리겠대. 이거 25%도 아니고 30%까지 올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복지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수권 능력에 한계가 있는가를 스스로 그냥 계속 지금 국제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하신 대로 그런 저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미국과 얼마나 협상도 할 수가 있고. 아니, 협상할 수 있는 게 많고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은. 그럼요. 그런 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참 나오려면, 그래서 미국이 바로 수출 요거 때 미국도 수출에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올라가면 수출이 안 됩니다. 조금 약세가 되니까 수출이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년에 미국에서 수출 증가율이 이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야, 이 6~7%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얼마나 강력하게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일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희생양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뭐 좋은 지도자 나오겠죠, 뭐. 네, 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대미흑자국 4개국 중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인데 일본은 벌써 미국과 날아가서 협상을 했어요. 독일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남유럽이 지금 위기가 또 좀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산을 못 시키고, 그럼 중국과 한국만 남는데 한국은 지금 뭐 무방비 상태인데다가 만약에 친중 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같이 그냥 싸잡아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본래 여기 보면 알지만 일본은 파란 건데 이 나라를 이만큼 절하시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원화는 또 절상시켰어요. 그래서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1,500원, 100원당 1,500원 가더니 900원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엔화를 더 약세를 가져가려고 마이너스, 왜냐면 안전자산으로 자꾸 지급해서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 도입했거든요. 아니 근데 문재인은 환율이 뭐다 이런 거 아나요? 제가 너무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그분의 그 훌륭한 정치적 그 덕목을 내가 무시하는 게 되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용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용만 하면 경제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법인세를 30% 올리면 내가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왔길래 얘기했어요. 30% 올리면 거기서 뭐 몇십 조가 돈이 더 거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미국은 15%를 내리고 중국도 지금 25%를 뭐 더 내리면 한 15% 내리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30% 내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남아 있겠느냐? 지금 우리 아니 그 사람들 생각은 이제 한국에서 떠난다 그러면 가수 주목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재용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우리 저 한국경제신문에서 크게 이번에 보도를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경제신문이 저 이번 수출의 날에 5년 전에 1억 불 이상 수출하던 기업이 219개였는데 금년에 55개로 줄어들어 4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출이 안 되기도 했지만은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1억 불 하는 기업이 5년 사이에 219개에서 55개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다 법인세를 더 올리고 지금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온갖 규제를 이번에 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온갖 규제를 또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업들이 국내 공장 짓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하더라도 기업은 국내에서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무 가정이 너무 기업은 절대 한국을 안 떠난다. 계속 법인세를 올려도 투자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본사는 있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선반이 다 해외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사도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총수들 계속 불러도 혼내죠. 법인세 올리죠. 규제 많죠. 강성노조 있죠. 뭐 여기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한율이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국도 이제 중국도 이제 그래서 여기 뭐냐면 중국이 계속 위안화를 절상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화하려면 위안화 이건 언제 거죠? 요게 이제 쭉 금년 최근까지 한 건데 요게 중요한 건데요. 작년 8월인데 위안화를 그때부터 이제 약세가 지금 되고 절상을 시켜 오다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 시키려면은 다른 나라에서 위안화를 갖게 하려면은 위안화 가치가 갖고 있으면 덕이 된다는 걸 그래야 되니까 되는데 강세로 가야지. 근데 강세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돼가지고 중국 기업이 제조업이 지금 아까지만 제조업이 50% 가동률 50% 떨어지면서 금융 위기까지 올 가능성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위안화를 국제화를 잠시 미루고 작년에 8월에 절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점에서 돌발 퀴즈 하나. 중국에 외환위기가 온다 안 온다? 아니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퀴즈로 물어본다니까 저는 너무 무식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는 올 가능성이 한 80%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도 넘기기 전에 내년 하반기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골치 아픈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요.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2008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게 투자율이라 하는 건데 46%가. 그렇군요. 20%밖에 안 되는 게 투자를 갑자기 많이 2008년 미국 금리 돈을 많이 빌려 금리가 워낙 싸지니까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중국.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출이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이제 기업 부실이 증가하는 거죠. 중 수출이 작년 재작년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동률 50% 떨어졌죠. 50% 떨어지니까 지금 부채가 기업 부채 비율이 160%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제조업이 가동률 50%라는 것은 부실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부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요 환율 얘기인데 중국이 벌써 그걸 예상하고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은행들, 기타 은행인데 은행들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지금 이제 중국에 이번에 12월 달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중국의 환율이 7위안을 넘을 것이냐. 넘느냐 못 넘느냐. 그다음에 외환보유액이 3조 벽이 깨지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 지금 3조 벽 깨지는 거는 1월달 통계가 나오면 깨져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2조 달러 벽이 깨질 게 제가 보기엔 내년에 가능해요. 내년 중반쯤 가능해요.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금 사실은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조 달러라고는 하지만 네. 중국의 필수 말하자면 유동성이 아주 낮은 자산이 그게 한 2조 달러는 있어야 돼요. 또 중국의 수출 예. 규모라든지 IMF가 중국 기업들의 국제적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면 2조 적어도 한 6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중국이 뭐냐면 여기 외채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알지만 2008년부터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국제금융이 워낙 싸니까. 이걸 빌려 투자를 한 거예요.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군요. 예, 이게 또 대부분 단기 외채입니다. 제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중국이 위기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소로스가 미안한 약세 베팅을 한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깊이 있게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서 중국이 내년에 하반기쯤 되면은 이걸 지금 제일 문제가 금년 12월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내년 한 중반 정도의 외환보유액 2조. 그래서 중국 이번에 자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본 통제는 한 이후 내년 만약 중반 정도에 자본 통제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2조 달러대 벽이 깨지면서 뭐 2조 5천억도 그래요. 깨지면서 그 다음에 외채가 1조 6천억 정도가 가지고 있고 수출이 여전히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안 될 경우에 중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피할 수 없는 근본 일척의 싸움이 붙었어요. 거기다가 미국처럼 중국 제품에다 45% 관세를 물리고 위안화 절하를 못하게 하면은 중국은 난리 나죠. 그래 되면 그야말로 열전입니다. 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 아베가 골프 차를 가지고 와서 협상한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그거는 일본 좀 봐주세요. 우리가 형님 우리는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는 우리 미국의 맹박이 어떻든 뭐 북한 핵 해체하고 예? 지금 얘기가 어떤 얘기가 북한 핵 해체하고 한국의 통일해 지금 그게 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학자들은 참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은 뭐 정치에 워낙 그 정쟁에 매몰돼서 못 보는데 학자들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딘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어딘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 군수물자를 많이 수출하는 겁니다. 중국의 군수물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올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학자들 가정이에요, 그냥. 가서. 지금 근데 북한이 지불 능력이 없는데. 북한이 지불 능력이 없잖아요. 북한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의 핵개발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좀 더 복잡한 군사 전략적인 차원인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미중 간의 2017년도에 그야말로 근본 용호 상박의 일전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은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국이 전혀 그런 문제조차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 검토를 제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국에 지금 당장 급한 것 중 하나가 사실 한국에 이런 때일수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한반도도 영국의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처럼 이제는 우리도 전략적으로 모든 걸 전략 문제를 연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걸 국방뿐이 아니고 이런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국제금융 문제를 같이 놓고 보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싱크탱크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뭐 여건 야건 떠나가지고 지금 한국, 그 저는 2017년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에 전망이 달린, 잘못 문제인데 결론 내죠 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환율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요한 변수가 내년에 미국이 한 2번 정도 금리를 10원은 못 올릴 거다. 중국이 연말에 이 정도까지 가져갈 거다. 실제만 6, 7위안 정도. 그 다음에 일본도 한 120엔대 25엔까지는 못 가고 120엔 대비 사이 정도 될 거다. 근데 우리도 약삭세는 되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이 정도 우리가 일본처럼 엔화처럼 크게 약세를 못 시키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수출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 본다면 맨 마지막에 BHC 법안이 뭐죠? 미국의 새로운 신환율법인데요. 거기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국제금융 외교를 강화. 지금은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여야 간에 하다 예를 들면 뭐 저는 경제학자니까 순수 경제학 측면 본다면 뭐 내년 대선을 잠시 중단시켜도 괜찮아요. 지금 나라가 전망이 지금 지금 큰일 나는 지금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선거하자고. 지금 나라가 지금 지금 저는 우리 백척 간도에 서서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 미국, 중국이 굉장히 긴박한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좋지 않은 정치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 중국, 일본은 자국에 살기 위해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싸움에 들어가고 두뇌 싸움이죠. 두뇌 싸움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보지도 않고 있는 이런 1년 내내 갈 겁니다. 아마 정말 걱정인데 환율이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원화 환율은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많이 안 올라가지만은 여기 파란 게 초록색이 이제 원 위안이고요. 빨간 게 원엔인데 이거 개선이 되지 못해가지고 수출은 내년에도 지금 별 전망이 밝지 않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든 글쎄 저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꿈을 가져봅니다. 그건 이제 중국이 지금 중국 두 가지 중국 구조가 이중 구조인데 저는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중국의 ICT 산업이 굉장히 붐이 한중 무역이 아니고 소위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돼야 될 게 뭐냐면은 한국은 완전히 외톨이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게 한국을 빼는 어떤 전략 협상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미중 간에도 미중 경제 전략 대화라는 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우지만은 하고 있죠. 어떤 협상을 할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중일 간에 한국을 빼고 중국과 일본 간에 전략 대화를 구축했어요. 한국은 지금 어디 끼지도 못하고 말이죠. 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발 좀 정쟁 중단하고 뭐 필요하다면은 선거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단하고 이런 것을 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쟁을 하더라도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정권을 줘서 이런 문제 대응하도록 좀 한다든지 지금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 미국 출장하신다는? 네, 제가 다음 주 이번 주말에 미국에 좀 갔다가 미국에 내년 초에 미국 경제학회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연차 총회에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정말 오피니언 리더급 교수를 3분을 초빙했어요. 초빙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그게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치앵그린 교수, 그다음에 이제 노스웨스턴. 아이치앵그린은 아시아 문제도 많이 알죠. 환율에 그래서 전통하고. 그분도 최근에도 한국 경제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마틴 아이젠바움이라고 국제 거시경제연구 소장을 하는 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그 스티븐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또 아시아 통화정책 포럼 공동 대표예요. 그 이제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같이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아시아 문제 굉장히 밝고 이 세 분들이 초빙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하고 저하고 연세대학교 김정일 교수가 참여해가지고 또 그 외 많은 또 분들이 또 참여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경제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지금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열을 앞서서 신정부 정책 방향을 좀 탐색하는 네. 그런 라운드 테이블을 하려고. 네, 좋은 공부 많이 해와서 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